요즘 사회적으로 사람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크리스찬 인사이트 안에서도 통계를 보면 사람의 심리에 대한 어떤 분야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질투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정리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질투의 민낯이라는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표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전에 이 질투의 민낯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을 때 질투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질투의 동기는 누군가에게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관심을 받거나 했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해 라고 믿는 생각, 불만, 열등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라는 거죠. 결국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대상보다는 가까운 사람,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질투를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일종의 내적으로 비뚤어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러워하는 대상은 연단 위에 있다고 느끼는 반면 자신에게서는 잘못과 부족함을 본다. 이런 부분을 악하게 본 카톨릭에서는 이 질투심을 교만, 인색, 음욕, 탐욕, 분노, 나태와 함께 7가지 대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반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질투했을 때는 그건 정말 자신이 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참 연약하죠. 자기중심적이거나 더 나아가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질투심을 느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지닌 장점을 공격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질투의 대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는데요. 이간질하고 친밀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목이 되면 그것을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대상이 받는 관심, 사랑, 지위를 박탈시키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적인 발상인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리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쉽게요. 그렇게 되면서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은 고립되기도 하고 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꼭 자기보다 우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 이런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질투심에 뒤따르는 감정 중에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복수심, 냉소, 욕심이 있다고 살펴보았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덜고 질투심이 주는 고통을 제어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고통스러운 질투심에 노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략들이 있다. 네, 사람들이 질투하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고 또 욕심내고 이런 감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질투의 감정을 발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너의 좋았던 기분을 망쳐주지 라는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같이 절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질투심을 상대하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결국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할 뿐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단기적인 고통 완화에 효과만 본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질투의 대상과 그가 누리는 행복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치자. 그 순간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 이런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누가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건 별로더라. 하다못해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와도 그거 유행 지난 건데 난 이런 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말과 행동.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못해. 직선적으로만 말해. 쿨한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 이런 말과 행동은 질투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패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를 통해 내 열등감을 만회하겠어.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집단에서 누가 뛰어나다거나 할 때 사람들의 내면에 불편했던 감정들이 모이는 거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모여서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로 질투의 대상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 얘기 같지만 요즘은 직장에서 혹은 학부모님들의 이 모임에서도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또 가장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질투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이 갖고 있던 열등감을 하나씩만 꺼내서 그 사람을 모함해도 대상은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래 갈 리가 없겠죠. 그들은 질투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질투하고 험담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위험하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상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게 특기입니다. 자기 합리화.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잘 나가는 사람들을 흉봐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이다. 사실 함께 흉을 보는 행동은 위험하다. 번뜩이는 말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악의적 감정으로 치닫기 쉽다. 거기서부터 집단 따돌림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뭘까요? 그들이 쓰는 세 번째 방법은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예, 그들의 또 다른 특기, 남의 탓입니다. 질투심은 투사를 통해 자주 방어된다. 주로 질투심을 숨기고 감정적 동요 따위에는 초월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투사란 자신의 감정, 느낌,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가 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심리적 투사를 통해서 자신은 질투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고 자신은 이용했다거나 휩쓸린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승리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어. 이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등하고 다른 사람만큼 잘날 수 없다는 느낌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질투의 대상을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회피하는 거죠. 회피의 태도는 질투심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은 다르며 열등하다는 감정만 강화시킬 뿐이다. 물론 이런 질투의 감정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나 나르시시스트에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갖고 있고 느끼게 되는 감정인데요. 이것을 회피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계속 치달아가면 결국은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질투를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동기부여를 했을 때 그만큼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질투를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질투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마음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상대를 과하게 질투하다 보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주 기분이 상할 것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질투가 굉장히 심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 하나한테만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 대상이 있긴 해요. 공격하는. 자신이 있는 주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케이스였는데요. 특징이 둘만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오히려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누구 하나라도 같이 있거나 여러 명이 있거나 단체로 있을 때는 꼭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굉장히 짓밟는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당하는 사람 외에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죠. 만약에 나르시시스트들의 타겟이 됐다면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틈만 나면 끌어내리려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그곳에서의 어떤 위치와 사명이 있겠죠.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떠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 조직, 그 모임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 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혹은 교회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소모적인 것에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희생의 관점에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물론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먼저 현명하게 타이밍을 잘 선택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 질투의 민낯을 다룬 영상에서는 질투는 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질투하는 나 자신을 먼저 인지하고 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내성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극복해서 하나하나 올라갔을 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자존감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에 대한 얘기는 이외에도 또 여러 사례와 더불어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밤을 새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래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